3번에 있는 재판에 의한 인지를 보겠습니다. 강제인지죠. 이게 자발적인 인지와 달리 이민지는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설적 신고고요. 요 재판에 의한 인지는 이제 보호적 신고입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재판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민법 863조에 보면요. 인지 청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와 직계 비속이 또 법정 대리는 부나 모를, 그러니까 부와 모를 상대로 이제 너희 아니다 그거 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 인지 청구서죠. 그러니까 조문 제목은 이제 인지 청구서입니다. 그죠? 할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 부모가 사망했더라도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피고로 해서 인지나 인청소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그 인지소가 이제 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등법 58조는 제목을 재판에 의한 인지라 말을 합니다. 재판의 인지라는 표현을 약간씩 표현이 다르죠. 법마다. 그래서 1항에 이거 인지 재판은 1심, 2심 있을 수 있으니까 확정돼야 됩니다. 확정. 그래서 인지 재판을 확정이 됐을 때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한 달 내에 그 재판서 등본과 확정 증명서 가져와서 그 인지 신고를 하라. 조문에 하야 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하야 한다 되어 이게 이제 보고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판 확정일부터 한 달 내에 등본 확정 증명서 가져와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때 확정일을 쓰는 거예요. 확정일을. 그래서 재판 확정일이 며칠인지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재판은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차이점은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가져와서 하지만 이때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조문이. 그래서 인지를 청구한 사람이 의무자고 이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하면 과태료는 인지소를 제기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상대방은 안 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인지는 말 그대로 이미 확정된 거죠. 재판은 이미 확정된 거를 나중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해요. 사후보고. 그죠? 또 인지 청구소라는 것은 사실상 친자 관계 인정을 기초로 판결로서 법률상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도 아버지가 사망했더라도 그 안나부터 2년 내에 소송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인지는 확정 판결이든 주중이든 할 수 있고 그때 신고는 배우자나 사촌이 신청할 수 있다. 친족이. 그래서 거기 확정 판결에 따른 신고인데 이 조정일 때는 조정 성립일 때 한 달 내에 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제기자가 이제 한 달 장 지났어요. 따라서 한 달 지나서 상대방에 신고했어. 그럴 때는 인지를 게을리한 사람은 소제기자입니다. 소제기자가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됐죠? 예.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뒤에 나오고. 자, 이제 우리가 유언에 의한 인지가 또 있죠. 유언에 인지. 역시 우리가 이제 좀 헷갈리지 말 것들은 이 유언에 의한 인지, 재판상 인지 이런 건 전부 다 뭐죠? 전부 다 이건 보고적 신고입니다. 똑같은. 근데 이거 창설적인 것은 다 이건 이미지다. 그죠? 그러니까 인지가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자, 유언에 의한 인지는 이제 민법도 나오지만 우리 조문에 가등법은 59조에 있습니다.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 집행자가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취임하고 다 한 달이죠, 이쪽은. 한 달 내에 인지에 대한 유언서 등본, 유언 녹음서를 준비해서 우리가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언, 왜냐하면 왜 이게 보여주신 거냐면 이미 유언은 사망했을 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망했는데 유언 효력이 있어. 나중에 보고하는 겁니다. 보여주신 거. 그죠? 또 우리가
유언에 의한 인지된 태아가 인지신고자 출세한 경우. 자, 우리가 태아인지도 할 수 있죠. 임신한 아이를 인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아인지에 대한 유언을 했는데 유언자가 우리가 신고하기 전에 그렇죠. 이미 출생했어. 그랬을 때도 그때는 그냥 유언 집행자가 인지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출생 신고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인지 신고죠. 같은 말이죠. 예. 자, 인지 신고이란 말은 우리가 두 가지. 자, 임의 인지와 강제 인지의 차이점은 임의 인지는 창설적 신고이기 때문에 뭐 신고 의무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임의 인지는 인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신고 적격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고 의무자는 아니죠. 그래서 신고 적격자란 말은 이제 부모가 될 수 있지만 대리가 또 안 되죠. 대리가 안 됩니다. 인지는. 그러나 강제 인지란 것은 우리가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한다면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상대방은 신고 의무자가 아니고 신고 적격자다.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판결의 경우에는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있고 상대방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인지 청구소를 했어요.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했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얘도 신고 적격자죠.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근데 신고 적격자란 말하고 신고 의무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과태료가 나는 거죠. 의무자한테만 과태료가. 그래서 신고 적격과 신고 의무는 달라요.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자, 인지 신고할 때 아까 재판 등본, 확정증명서, 동달증명서, 또 유언서 등이 있습니다. 또 친권자 지정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 태아가 또 하필이면 또 사산했네요. 그래서 인지할 때만 사산했을 때 60조가 있습니다. 60조에 그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태아가 살아서 낳아야지 사람 아니에요? 근데 민법상 태아가 사체가 돼서 나왔잖아요. 나온 게. 그러면 얘를 우리가 사체가 됐을 때 그럼 얘를 인지 신고해야 되느냐 그거지. 그죠? 그래서 보세요. 자,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됐을 때는 출생 신고 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나왔다 한 달 내에 그 사실을 신고한다. 여기서 그 사실이 뭐냐 이거예요. 뭐죠? 한마디로 사망 신고죠. 자, 보세요. 그 아이가 출생을 했다가 6개월 만에 사망했어. 그죠? 그러면 얘는요, 출생신고와 사망신고가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얘가 이미 태아인 상태에서 죽은 거야. 나오기 전에 죽었어. 그러면 얘는 출생신고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출생이라는 것은 산 사람한테 해야 되니까. 근데 사망은 해야 돼? 그건 사망신고는 해야겠죠. 아니, 출생신고 없이 사망신고, 출생신고도 안 하는 사망신고 있나?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사산신고죠. 사산. 사망이 아니고 사망해서 사산신고. 그래서, 물론 유언집행자가 한 것이고, 됐죠? 자, 그러면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밑에 그 인지된 태아가 사산했을 때, 인지된 한 태아의 사산에 대해서 60조는 실종신고, 그러니까 출생신고 의무자가 해야 된대요. 출생신고 의무자가 사산신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죠? 여기 아까 우리가 여기 보고적 신고에는요, 인지된 태아의 사산신고도 누가 했나고요? 그게 보고신고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고신고에는 유언에 의한지, 재판인지, 인태사. 이게 제일 중요했었죠. 에우라고 해서.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신고 의무는 있어요.
근데 시장이 이 사산 신고를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등록부에 올립니까? 아니고 특정 신고 편철장에 편철합니다. 이게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올해 또 나왔어요. 기출 문제. 그러니까 이건 보세요. 먼저 답 볼까요? 답 4번. 유언의 인지에 태아에서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하여튼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됐어. 그러면 그 안나부터 한 달 내 신고해야 된다. 무슨 신고를 해요? 지금 질문은 인지신고잖아요? 아니죠. 사산신고. 자, 볼까요? 기출 문제. 다음은 인지에 대한 신고다. 그래서, 자, 1번에, 우리가, 혼인 외자가, 자, 보세요. 한국인 모하고 외국인 부가 혼인했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외국인 아버지, 그죠? 혼인 외자가 친자가 된 거 아니죠. 인지해야 되니까. 자, 한국인 부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 뇌자의 신고의 자녀에 대해서 친생자 출생 신고할 수 있다. 또 인지재판에 대해서는 상대방도 할 수 있다. 5번에 혼외자가 이제 인지하면 당연히 부의 성과번호는 따르고요. 예외로 엄마의 성과번호 때는 계속 신청을 해야겠죠. 하나 더 인지신고 못하는 거. 법률상 다른 남자의 친생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친생 부인이 해야 돼요. 아니면 더 이상 아무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비록 직계비속이 있으면 인지해야 되죠. 직계비속이 있으면 인지해야 됩니다. 들었죠? 이미 다른 사람이 이미 인지했고 있으면 때는 인지무효소나 인지이소송을 해서 할 수 있다. 4번에 혼인외자에 대해서 아버지가 혼인외자를 그냥 출생신고했다면 그 속에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거죠. 인지는 소표가 있다. 인지소, 인지소, 이렇게 소표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했을 때, 입양했을 때인데요. 입양은 이제 뒤에 나오니까 한번 보면요. 먼저 인지 먼저 볼까요? 대한민국인 그 부나 뭐가 외국인을 인지를 했어요. 네, 그때는 우리가 잘 보세요. 왜냐하면 외국인을 보세요. 외국인에 대한 인지는 무엇이냐면 인지는 걔를 먼저 국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국적을 먼저 취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외국인에 대해서는요. 얘를 우리나라 등록부로 올려면요. 그죠? 한국인만 올라가기 때문에 얘를 외국인에서 한국인으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 전제로, 항상 전제로.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 부모가 외국인을 인지했을 때는 피인지자는 그 인지신고가 국적 취득신고는 아니죠. 국적 취득신고와 인지는 다른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딱 그죠. 그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인지하면요. 인지가 아까 배웠죠. 아까 인지하면 어땠어요? 인지하면 애가 미소년일 때는 뭐라고요? 그때는 그냥 국적 취득 신고를 해야 되고 소년일 때는 귀하고 해가지고 국적을 우선 바꿔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1번만 아시면 될 것 같죠. 똑같이 시험 문제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을 입양해. 똑같아. 입양을 했다고 걔가 바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요? 안 그럽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뭐냐면요. 입양이었어요, 입양. 입양해주면 좋잖아. 한국 사람이 걔를 입양을 해. 자, 입양이라는 것은 꼭 어린애만 합니까? 어린애만 해? 그죠?
자기와 똑같은 나이만 아니면 입양할 수 있습니다. 입양은. 예, 그래서 거기 대한민국이 외국인을 중국 사람이 입양하면 걔는 그냥 한국 사람이 돼버려. 근데 입양했다고 우리나라의 국민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입양 출생 연월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 허가. 그러니까 아까 여기는 귀화 허가라는 것이 필요해요. 두 가지. 그래서 결론, 외국인을 입양하거나 외국인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나라 국적으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적 취득이나 귀화 허가라는 절차가 필요하거나 중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까지는 그죠? 그냥 등록부에 올리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가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재취득에 대해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요.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국제 인지나 입양을 통해서, 왜냐하면 또 이게 국적을 갖다가 이제 보세요. 대한민국이 자꾸 이렇게 국부가 많아지니까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싶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걔를 입양해주면 좋아. 그죠? 입양을 하거나 대한민국 사람과 결혼을 할 수, 그죠? 결혼을 하거나 여자는 결혼하면 좋고요. 남자는 입양을 해줘야죠, 그냥. 그잖아요. 그렇게 방법을 쓰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나라 법에서는 야, 그 입양하더라도 국적 귀화 허가 받고 해. 나머지 귀화 허가 자체가 좀 약하겠죠. 예? 예. 그래서 요걸 많이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좀 넘어가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양 신고로 가서 보겠습니다. 참, 입양 신고 전에 제가 안 보고 온 게 있었어. 안 보고 온 게 있어가지고, 제가 출생 신고를 참 하나, 아까 이 얘기인데, 이거 따로 해서 같이 보죠. 맨 처음 봤던 88페이지. 88페이지. 이 출생 신고에 대한 얘기가 따로 하나 만들었어. 아예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했었던 88페이지 돌아가셔가지고, 요게 2015년 1월 8일 날 제정됐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있던 여기저기 모았던 걸 하나로 쫙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 봤던 겁니다. 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출생 신고할 때 동거하는 친족이라는 것은, 아까 동거라는 것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후순위 신고. 후순위가 있을 때는 선순위가 왜 할 수 없는지를 밝혀라. 또 신고인의 대리인이 와서 말로 하는 경우도 있죠. 출생신고가 말로 합니다. 그때는 대리인이 신고할 때는 신고인이 누군지를 뭐 예컨대 아버지의 대리인 누구. 4조에 착오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출생신고. 이건 보세요. 생존자를 사망자로 봐서 가족관계 등록을 폐쇄합니다. 생존자를 사망한 것으로 봐서 폐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출생신고를 합니다. 안 봐도요? 그죠? A라는 사람이, 그죠? 생존했는데 이 사람이 사망신고가 되어 있어요. 아마 오지 않으니까 막 사망신고 같아. 그죠? 남편이 돌아가서 안 오니까 사망신고 했어. 그래, 옛날에 얘가 안 오니까 A 사망신고 해버렸어. 근데 이 사람이 어딘가 살고 있다가 애를 낳아가지고 얘가 갑이라는 애를 신고해. 출생신고를. 해줘야죠? 아니, 보세요. 죽었다는 사람이 나타났어. 나타나가지고 애 낳았다고 신고하면 받아줘야죠. 그죠? 네. 어차피 사망신고는 나중에 이걸 정정하겠죠. 그래서 사망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신고하면 오케이 하라. 말이 처음 보면 약간 무슨 말인지 그런데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망자는 정정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일단 애는 정정 신고는 6개월 걸릴지 얼마인지 모르니까 애는 신고를 해줘야 되고, 5번째,
중혼 중에도 이건 취소혼이니까 혼인 중개자로 봐서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6조 부가 혼인 전 출생자를 혼인 후 출생자로 신고를 할 때 처리. 부가 혼인 신고 전에 아이가 나왔어. 그죠? 근데 혼인 중개자로 출생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해요. 제가 결혼 전에 애를 낳았단 말이야. 결혼식 한 다음에 갔다 와가지고 혼인신고 그죠?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인지신고합니까? 보통 다 국민들은 출생신고 하지. 그죠? 그래서 그때는 마치 인지신고로 인해서 인지신고로 보는 거죠. 출생신고 같이. 그죠? 그래서 혼인에 의해서 걔는 인지효력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출생신고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다음 페이지. 혼인 중에 여자가 다른 남자 사이에 아이가 났습니다.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 혼인 중에 여자가, 유부녀죠? 혼인 중에 여자가 다른 남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친자 관계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자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자녀로 출생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지금 A하고 B가 있다 이거죠? 여기서 K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바람을 펴가지고 C라는 총각하고 난 애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모는 맞죠? 그러면, 근데 이 혼인 중에 자는 누구의 자로 봐요? A자지. 근데 B는 C라고 싶어. 물론 A도 이거 알아요. 이런 게 많습니다. A가,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있는 걸 알아. 그러면 얘가 차라리 친생 부인 해줘야 되는데 친생 부인 안 해. 그러면 얘는 계속 얘 아이로 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남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왜냐면 친생자 추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고할 수는 없다. 8조, 부의 혼인외자에 대한 신고 시, 그 아버지가 그 혼인외자에 대해 신고할 때는, 그렇죠. 그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얘가 하면 어떠냐? 그러면 얘가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할 때 이 모를 써야 됩니다. 모를. 항상 아버지가 아이에 대해서 신고를 하려면요. 당연히 부란이 있고 모란인데 뭐가 누군지 알려줄 거 아니야. 그죠? 예, 근데 뭐가 유부녀면 안 되지. 그죠? 이 문제. 그래서, 거기에, 그, 모의 혼인증명서가 필요한데, 보통 이제, 그건 시장이 인터넷으로, 온라인을 치면 알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시운명장이나, 재용관이 온라인에 의해서 그 혼인관계 증명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낼 필요 없죠. 낼 필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혼인 외에 출생자에 대한 신고가 있는 때는, 그렇죠. 그 모가 등록부에 있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모가 배우자가 없다는 증명을 얼른 가져야 되는데 없으면, 그 공증이나 2명의 인후보존서가 있으면 되겠죠. 등록이 안 돼 있다면은, 그 보증인을 서가지고 이 사람은 처녀다. 한마디로 그거죠. 결혼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예. 써놓으세요. 이게 유부녀가 아니다는 증명이에요. 유부녀가 아니다. 원래 유부녀가 아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유부녀가 아니다는 증명은 뭐예요? 그거는 혼인관계 증명서에 띄워가지고 거기에 혼인된 사실이 없으면 유부녀가 아니죠. 같은 얘기죠. 처녀라는 증명이 그거 똑같은 얘기지. 근데 우리는 이게 유부녀가 아니라는 증명이에요. 그죠? 예컨대, 이게 필리핀 여자랑 결혼해요. 그럼 우리나라 그래요? 그러면 이 필리핀 여자가 유부녀가 아니어야 될 거 아니야, 결혼하려면.
근데 이 나라에서는 어떤 말을 쓰냐면 이때는 결혼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필요하죠. 즉 이때는 미혼 증명이라는 말을 써요. 미혼 증명이나 유부녀 증명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유부녀 증명 쓰고 이 나라에서는 미혼 증명 씁니다. 미혼 증명. 중국 같은 데나 필리핀 쪽, 베트남 쪽에서는 미혼 증명 하더라고 그래요. 미혼 증명. 뭐 그 얘기 같은 얘기죠, 그죠? 이중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조에 출생자의 성명이 미정일 때. 자, 출생자의 이름을 아직 정하지 않았을 때 그냥 미정으로 하면 되죠? 정이 돼요? 아니요.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미정. 명미정이죠, 명미정. 그리고 나중에 추후보완 신고하면 되죠. 추후보완 신고죠. 그래서 10조. 이번엔 부미정. 아버지가 모르는 거야. 부미정이라는 것은 부를 알 수 없는 거 아니죠. 부가 알 수 없는 게 아니고 엄마가 재혼을 하는 바람에 전 남편과 후 남편이 겹치는 거야. 그러니까 죽었어요. 부를 알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부미정은. 그냥 부의 추정이 경합되는 거야. 예를 들면 혼인 종료 1로부터 100일 내 재혼하는 바람에, 그죠? 그래서 아이가 재혼 성립 후에 200일 후에 존혼부터 300일 내 출생합니다. 그런 바람에 뒤에 남편과 앞에 남편이 겹쳐. 그렇게 해서 부미정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되면, 그때 부가 확정될 때, 재판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특정 신고 판결장에 두었다가 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뭐하고요? 추후보완 신고해서 부나 모의 성모에 따라서 달성합니다. 11조. 자, 부모가 등록부에 없거나 부모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녀가 나왔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부나 모가 등록이 안 돼 있어. 분명하지 않아. 그럴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관공서에 있는 공문서로부터 부의 인적사항을 소명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 부모가 혼인했어. 그러면 혼인증명서에 의해서 출생신고를 하면 그 자녀가 그가 그 부모의 자로 들어가겠죠. 다만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혼외자일 때는 부가 인지신고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부모를 알 수 없을 때만 부모를 알아야만이 성본을 쓰는데 부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성본 창소를 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하는데 그런 허가 재판을 체험했어서 청구인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하라. 전과조회도 하고. 이건 뒤에서 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출생신고는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 있는 얘기에는 11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계속 이게 이 얘기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입양 좀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입양, 뭐 이제 친양자 입양, 이제 입양, 그다음에 뭐 중요한 게 또 있죠. 혼인신고와 이혼신고가 또 중요하죠. 이혼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우리가 입양을 보겠습니다. 자, 118페이지입니다. 오늘 공부한 것들이 사실 공부하기 좀 힘들고요. 사실 힘들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또 뭐 점검하는 거죠. 잘 보시고요. 자, 민법에는 특히 이제 우리가 민법과 이게 특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 점수가 또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법의 입양 제도가 2013년 7월 달에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의 입양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 그냥 마음대로 입양을 했어요. 자유롭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미성년자에 대한 입양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거 애들을 막 돈 받고 팔고 사가니까 가정법원이 그걸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입양과 파양에 대해서는 재판상 입양, 재판상 파양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세요. 부모가 얼마나 나쁜 놈들이 많아. 그죠? 동의를, 걔가 막 걔를 성적 학대도 하고 막 그러면서 입양에 동의를 안 해. 그러면 그런 놈들이, 그죠? 그래서 부모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해 못 해. 어떻게 부모 동의 없이 입양, 그거는 부모 나름이지. 부모 나름이지. 부모 같지 않은 부모한테 무슨 동의를 받아. 그죠? 그래서 부모의 동의를 없이도 입양할 수 있게 또 들어왔어요, 이게. 그러면서 뭐 친권자도 막 정지시키죠? 요즘엔 알잖아요, TV 보면, 그죠? 그리고 또 과거에 친양자 입양은 15세까지만 됐었는데, 이 친양자 입양도 지금 19세, 미성년자까지도 넓혔습니다. 이거는 아주 민법도 나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이제 네 가지인데, 가번의 그 제일 중요한 건 미성년자에 대해서 가정법원의 허가가 거치도록 반드시. 그러니까 성년자 경우 관계 없습니다. 근데 미성년자 있다고, 또 부모의 동의 없이 하는 거. 자, 볼까요? 자, 869조 민법입니다. 민법 문제와 겹쳐요. 자, 우리가 그 입양을 할 때 동의를 승낙을 받느냐 안 받느냐. 입양이라는 것도 하나의 계약이라 보는데, 입양을 할 때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승낙을 받느냐 아니냐, 이것은 승낙할 수 있죠. 승낙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3세입니다. 13세. 그래서 양자가 될 사람은, 자녀는 13세가 그죠? 13세 이상이 미성년자일 때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서 승낙을 한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기준이 13세 이상의 아이들은요, 승낙할 수 있어요. 13세가 안 된 애들은요, 승낙을 못 돼요. 근데 승낙이 뭔지 알아? 그래서 우리가 승낙이라는 것은 승낙을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3세가 넘어야 자기가, 내가 내 아버지 할 수 있구나. 그죠? 양모로. 그래서 우리 민법은 승낙할 수 있느냐 문제는요, 13세 미만은 승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신 승낙을 해야 돼. 대략. 근데 13세 이상은 대략 돼요? 아니요. 근데 동의해요, 동의.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세가 넘었을 때는 그냥 승낙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좀 불안전하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으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3세 미성년자의 경우는 승낙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동의서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3세 미만은요, 승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대략 할 수 있어요. 대신 승낙.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거꾸로. 그래서 대략과 승낙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3세 이상에서 대략이란 말 쓰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어렸을 때 대략이지, 그죠? 그래서 1항과 2항이 그런 얘기예요. 됐죠? 3항은, 가정법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따른 경우에는요, 그렇죠. 아까 위에, 원래는 입양은 동의나 대략이 있어야 되는데, 동의나 대략이 없더라도 할 수 있대요. 이게 대략 들은 거예요. 부모 같지 않은 사람 동의 어떻게 얻어? 대략도 무슨 대략을 얻어? 나이가 어렸는데, 대략할 가격도 없어. 자격이 없어. 그래서, 사망 펼치시고, 이게 부모의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입양을 허가해서, 물론 재판을 해야겠죠. 법원에 허가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1항에 법정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나 승낙을 거부해. 이때 동의는 13세 이상이고, 뒤에 있는 승낙은 13세가 안 된 경우죠? 동의, 승낙, 그런 표현 아셨고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법정 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서 동의나 승낙을 받을 수 없어. 즉, 아동보호소에 있는 것.
물론 이제 법원에서 법정 대리는 부를 수는 있어요. 신문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신문을 해야 된다. 또 5항에 이런 1항에 따른 동의나 2항에 따른 승낙은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 경우는 허가가 아니니까 허가 전까지 승낙과 동의를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817조에 미성년자에 대한 조문이 따로 들어왔어요. 양자가 될 자는 물론 이제 미성년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아예 부모 동의가 필요 없대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대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미 동의나 승낙을 한 경우는 필요 없죠. 당연한 얘기지. 근데 주로 이제 2번과 3이 많이 나고 있죠. 부모가 친권 상실. 알겠죠? 강도는 또 소재를 알 수 없어. 심지어는 2항에는요, 이런 말이에요. 2항은 다음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해도 할 수 있대요. 거부해도. 그래서 동의를 거부해도 허가할 수 있대. 물론 한번 신문은 해줘. 들었죠, 말을. 신문은 하여야 한다. 두 가지죠. 3년 학대유기. 이게 오셔야겠죠.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3년 학대유기. 그래서 3년 이상 부양 의무 안 한 경우 학대유기, 현저한 복리에 친 경우는 아예 동의를 거부하고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요, 성년자도 입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최근에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 20대, 30대도 입양에 들어오는 경우도 타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년이더라도 부모의 동의가 없습니다. 우리 나이도 입양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부모가 동의해야 돼. 또 두 번째, 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을 때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 될 사람의 정보에 따라서 재밌죠? 부모 동의에 가름하는 심판. 부모 동의에 가름하는 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동의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성년자의 동의일 때는 부모 동의에 가름하는 심판이다 그랬어요. 근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러니까 3년 부양 의무를 안 한 경우, 학대나 유기인 경우는 이렇게 아예 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입양 신고에 대한 것들은 신고서는 사실 잘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다만 이제 우리가 당사자란 말은 이제 입양 양친과 양자를 다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2호에 친생부모 쓰게 되겠고요. 입양신고는요, 입양신고가 만약에 이제, 그렇죠. 1항에 13세 미만일 때는, 걔가 신고할 수는 없고요. 아까 13세 미만은 뭐 할 수 있어요? 대납. 대신 승낙할 수 있죠. 그래서 승낙한 그 법정 대리인이 신고하면 됩니다. 대납권자가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미성년자 입양이라든지, 그렇죠. 피성년 입양하거나 양자했을 때 우리가 우리 조문은 반드시 재판을 받도록. 그래서 현재는 미성년자와 피성년 후견일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신고할 때 허가서를 가져야 됩니다. 또 아까 3항에 성년일 때 거부하죠. 거부하면 부모의 동의를 가름하는 심판이 있었죠. 그때는 부모의 동의에 가름한 심판서 가져와. 그러니까 요게 아마 이거는요, 지금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민법도 나오고, 우리도 나오고, 양쪽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은 사실 잘 안 보면요, 감이 확 떨어져요. 가지고, 맞추기 좀 어려운데, 자꾸, 민법과 이쪽 거 같이 보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우리가 입양과 파양에 대한 또 신고서 예규가 여기도 여기저기 있는 것도 이렇게 다 모아서 하나로 나눴는데 간단히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들어온 이유는 입양 사유에 대한 예규 사유 3조를 통합시켰고요. 주요 내용은 이제 원래 입양 신고는 양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양친과 양자 쌍방으로 하고 돼 있고, 저 그때 가정법원이 나왔죠? 가정법원이 법정 대리인이 승낙하지 않고 했었죠? 그럼 가정법원이 승낙하지 않고 했을 때는, 그때는 양친만이 신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양친만이. 원래는 입양을 승낙하는 대리인이 했었는데 걔가 안 할 거 아니에요. 거부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 양친만 하는 거지. 그죠? 자, 먼저 2조가 중요했었어요. 그 미성년자 입양 제도일 땐 반드시 법원의 허가서나 확정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미성년자는 지금 입양은 옛날에는 마음대로 안 됩니다. 법원에 허가해야 되니까. 자, 성년자일 때는 나오죠. 성년일 때도 부모의 동의나 나오죠. 이에 가름하는 가정법원 재판서가 필요합니다. 성년은 물론 동의할 수 없을 때란 증명이 필요하고요. 아까 피성년 후견의 경우에도 피성년 정신지체하다 할 수 있죠.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입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양을 하거나 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신지체가 된 사람도요. 양부모가 될 수 있어요. 거기 입양을 하는 거고요.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쪽 다. 그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때, 양쪽 다. 그럴 때 허가나 확정이 필요하다. 자, 파양은 이제 협의상 파양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파양을 할 때, 즉 미성년과 피성년 후견인은요 협의상 파양제도가 없습니다. 반드시 재판상을 해야 돼요. 재판상 그걸 펼치시고 그것들이 민법과 이쪽에 다 나오겠죠. 그죠? 네,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양부모가 파양할 때 성년 후견인 그죠? 동의서를 받도록 파양할 때. 자, 입양 신고는 이제 우리 조문에 잘 보세요. 우리가 이거는 일방 신고가 아니고요. 같이 합니다. 양친, 양자가 함께 박 치시고 양친, 양자가 함께 신고함으로써 이렇게 생기는데 다만 13세 미만일 때는 양자는 할 수 없으니까 그 대신해서 누가 대략을 한 법정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과 이쪽이 친모죠 아이 쪽이고 양친이 같이 또 함께 합니다. 똑같죠? 함께.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이 법정 대리인의 승낙 거부하거나 승낙이 없이 할 때는 그 허가서를 가져오는 것이니까 허가서에 의해서 단독 신청 쌍방이 아니고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양친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니까 잘 보셔야겠죠. 그것도 7조 입양 사유의 기록 방법. 입양 사유는 양친과 그렇죠. 양친과 양자 양쪽에 한 사람은 자녀로, 한 사람은 부모로 이렇게 기록하겠죠. 그리고 민법에 따르면요, 양자로 될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도 양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동 입양이 아니고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서 단독으로 양자할 수 있죠. 그쪽까지 할 수는 필요 없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양자가 그 배우자의 동의 받아서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배우자는 양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에다가 뭐 입양했다는 거 쓸 필요 없죠. 그때는 그 한쪽만 쓰는 것이지. 그거 딱 걸어놓으시고 역시 여기도 요 예규 정도를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친양자 입양하고 이제 혼인 이혼을 하겠습니다.